제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건물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참 부럽다. 그 나이에 30억짜리 건물도 있고 노년이 성공적이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저는 매일 밤 울며 잠이 듭니다. 잠든 듯 잠들지 못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기라도 할까? 전화벨이 울리기라도 할까?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아이들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죄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죄값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한 채의 오래된 건물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게 제게 남겨진 유일한 안식처였는데, 이제는 그 건물 때문에 제가 다시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노년의 진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1살이 된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건물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30억 원짜리 건물의 명의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죠. 이야, 노년의 저 정도면 성공하셨네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힐 때마다 저는 피식 웃음만 나옵니다. 성공이라니요. 그 안에는 말 못할 아픔과 평생을 따라다니는 죄책감이 숨어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은 솔직히 말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20살이 채 안 되어 결혼했고 2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말투는 거칠어졌고 손이 먼저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네가 여자가 맞아? 애나 잘 키워. 그가 소리칠 때마다 저는 제 존재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던 어느 겨울, 눈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술에 취해 돌아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안고 방 구석으로 숨어들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아이들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살려고 도망간다. 아이들을 두고 떠난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씩 아이들의 소식은 들려왔지만 직접 마주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이기적인 도망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을지 상상조차 하기 두려웠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로를 많이 닮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분도 가족과 멀어져 있었고 저처럼 조용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서로 이름은 부르지 맙시다. 대신 하루하루를 아끼며 삽시다. 그분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참 따뜻했습니다. 비록 부부로 인정받은 적은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였고 평화였습니다. 그 사람은 책을 좋아했고 저는 손바느질을 좋아했어요. 서로 말이 없더라도 그 조용한 시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족들보다 당신이 더 가족 같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조용히 한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건물, 자네가 명의자가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내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건물의 명의는 제 앞으로 넘어왔고, 그 오래된 건물은 재개발과 함께 30억 원이라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건물을 내 것이라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흔적이 남은 공간일 뿐이었죠. 처음엔 혼자서 차를 내리고 마당에 핀 꽃을 보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 일상이 주는 평온함 속에서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건물 명의가 제 앞으로 넘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끊겼던 아이들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건물 이제 우리한테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로서 해준 게 뭐 있다고 이제라도 좀 도와줘야지. 처음엔 얼떨떨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그들에게 어떤 엄마였는지를 알고 있기에 그들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니까 조금씩 도와주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처음에는 용서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남긴 재산입니다. 당신이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변호사를 데려왔고 싸움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된 것도. 건물 할매가 땅 부자라더라. 동거인이랑 살면서 그거 다 받아먹었대. 저는 다시 고립됐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없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남은 건 낯선 재산과 쌓여가는 불신뿐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죄인처럼 살아야 하나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분과 처음 만난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 오래된 다방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었어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조용히 앉아 있던 제게 말을 건 그는 놀랍도록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말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경계심이 컸습니다. 세상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고 그런 감정이 익숙했던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몇 주를 두고 오가는 말도 없이 그냥 같은 자리에서 커피만 마셨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책을 참 오래 보시네요. 그 말에 그가 웃었습니다. 책 말고 사람을 더 오래 봤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벽 같던 마음을 스르르 녹였어요.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특별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따지지 않기. 법적인 관계도 남들에게 설명할 이름도 없지만 우리 둘만의 조용한 공간을 만들자고 했죠. 그 조건이 저에겐 참 다행이었어요. 과거를 말로 꺼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분은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작은 기계 부품을 수리하는 일을 하셨고, 새벽이면 항상 일찍 일어나셨죠. 저는 그분을 위해 도시락을 쌌습니다. 반찬은 소박했지만 그는 매번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이 밥 때문에 힘내서 일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느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마당에 꽃을 심고 비 오는 날엔 전을 부쳐 먹었어요. 휴일이면 그분이 라디오를 켜고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앉아 실을 감으며 창밖에 흐릿하게 보이는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늘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조용히 기댔습니다. 한 번은 제가 꿈을 꿨다고 했더니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꿈이 너무 좋은 거면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꿈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꿈을 현실로 만들려는 작은 시도들을 함께 해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아프다더니 병원에 다녀온 날 그의 표정은 무척이나 어두웠어요. 말없이 처방전을 내려놓고 앉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오래 함께 하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는 투병 기간에도 저를 걱정했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자네는 어떻게 살 건가? 그 말에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온 인생 대부분을 누군가에게서 도망치듯 살아왔기에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상실 앞에서 무력했거든요. 그는 조용히 정리해뒀던 유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 집 자네 앞으로 넘기겠네. 오래된 건물이지만 자네가 지켜줬으면 좋겠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까진 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그것이 마지막 손길이었습니다. 그분이 떠난 날 저는 그 건물의 계단을 맨발로 올랐습니다. 텅 빈 공간 안에 남은 흔적들을 보며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느껴졌어요. 책장 틈새에서 발견한 노트 한 권. 그 속에는 그가 남긴 짧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자네의 미소는 내 삶의 마지막 평화였다. 그 건물은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올랐고 사람들은 그것을 재산이라 불렀지만 제게는 오직 기억이었습니다. 비로소 누군가와 함께 살아냈다는 시간의 흔적. 제가 오롯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노년에 돈 많은 여자로 운 좋게 유산받은 사람으로만 보았지요. 그 시선들이 점점 제 숨을 막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예요. 큰딸.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몇십 년 만에 듣는 자식의 목소리였는데 반가움보다 미안함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건물명에 엄마 이름으로 돼 있다면서요.
좀 상해 좀 하고 싶어서요. 그때부터였어요.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작은딸, 그리고 연락조차 없었던 아들까지. 어디서 들었는지 모두가 건물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참에 팔고 우리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엄마는 그동안 우리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적 저는 혼자 도망쳤고, 그 후로 생일도 졸업식도 아무런 기억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돈이라도 건네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부터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생활비 조금, 다음에는 병원비, 등록금. 자식들 각자에게 돈을 건넬 때마다 이걸로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시세면 30억은 넘을 거예요. 건물 팔자니까요. 우리도 이제 나이 들었고 자식 키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엄마가 좀 도와줘야죠.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건물을 지켜왔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유산의 주인일 뿐이었죠. 설명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앞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버지가 이 건물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평생 연락을 하지 않았던 그 자식들이 이제 와서 아버지의 유산이라며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때부터 건물은 전장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건물 앞에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어느 날은 이런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저기 건물 할매 말이야. 남의 유산 받아먹고 앉았대. 가족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걸 다 차지했대. 그 말들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건물 할매라는 말이 이제는 욕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날카로웠고 시장에서 채소를 사려고 해도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준 것조차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외로워졌습니다. 아니, 이번엔 더 깊은 고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혼자라는 사실이 편안하기라도 했는데, 이젠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대와 분노 속에서 저는 아주 작아졌습니다. 밤이면 자주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혼자 살다가 갔으면, 아무도 모르게 갔으면 편했을 텐데. 하지만 그 후에도 자식들은 계속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 아직 팔 생각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미루세요? 도와준다면서요. 그 목소리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저는 점점 바닥으로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닌 돈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들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미안한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기보단 숨고 싶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문 앞 발자국 소리에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반가움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걸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들과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엄마, 그 서류는 좀 빨리 처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데 팔지 말고 우리랑 상의해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나는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아이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 나도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 말은 평생 제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른이었고, 저는 너무 늦게 돌아온 엄마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현실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저를 따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혼했어요. 애 둘 혼자 키워요. 건물 반만이라도 줘요. 부탁해요. 그 말을 들으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딸은 아들 대학 등록금이 급하다고. 막내는 지금 집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보증금이 모자라다며 절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거인의 자녀 중 한 명이 건물 앞에 찾아왔습니다. 무뚝뚝한 얼굴로 말했죠. 법적으로도 분명히 따져볼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떠나셨는데 어떻게 아무 상의도 없이 다 가져가시죠? 그 말이 끝나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그분이 유언장을 남겨 제게 건물을 준 것인데 그 순간부터 저는 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건물 입구에는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불법 점유라는 전단지를 붙여놓았고 출입문 근처에는 이상한 낙서가 새겨졌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려요.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도 변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다들 대놓고 묻습니다. 건물 판다면서요? 누구한테 넘기실 거예요? 자식들이랑 재산 싸움 중이라며요? 이야기가 너무 멀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나는 자네 편이야. 근데 가족 문제는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편이라고 하면서도 내 이야기를 문제라고 부르잖아.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차를 마시던 탁자에 앉아있던 그분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은 늘 제 편이었는데 가장 서러웠던 날은 큰딸이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이 건물 그냥 우리가 처리할게요. 어차피 엄마는 행정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엄마라는 호칭조차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앞에 서 있던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르름진 눈과 말없이 굳은 인매, 무표정한 표정. 이게 내가 맞나? 그렇게 살아내기만 하다 보니 제 삶에서 저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자네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자네 자신을 지켜요. 그 말을 떠올리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문장을 마음속에 또렷이 새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왜 아직도 죄인처럼 살아야 하나요? 그 말을 거울에 대고 처음 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날들이 스쳐갔어요. 도망친 젊은 날, 아이들을 두고 떠난 문틈 너머에서 들리던 울음소리. 다시는 가족이라 부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한 번도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과거가 어땠든 저는 그 사람 앞에서 그냥 나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여야 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거울 앞에서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 살아본 적 있었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삶의 중심에 나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요. 살아야겠다고, 이번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옷을 차려입고 근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상속과 명예 문제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 자식들이랑 또 그 사람의 자식들이 자꾸 들이닥쳐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정리가 아니라 지키기입니다. 당신이 받은 건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남긴 자산은 법적으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입장이 되어 말을 해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정리와 자산 보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법적 소유권과 관리 권한, 그리고 향후 분쟁 대비 문서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단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고 싶단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도와준 건 미안해서였어. 하지만 그 미안함이 더는 너희한테 나를 휘두를 권리가 되면 안 돼.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편지를 보낸 후 당연히 반응은 거셌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식들한텐 안 주면서 우리한테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메시지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조금씩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처 복지관에서 캘리그라피 수업에 등록했고, 텃밭을 하나 분양받아 토마토와 상추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손끝에 흙이 묻자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기부도 시작했습니다. 이름 없이 쌀을 보내고 아이들 장학금을 내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루는 동네 아이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마당꽃 되게 예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도 속이 꽉 찬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만든 공간에서 누군가가 따뜻함을 느꼈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 어떤 인정보다 소중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동거인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자.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뒤 저는 이상할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고 마당 청소를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피하느라 늘 닫아뒀던 유리창을 닦으며 햇빛이 이렇게 밝았던가 싶었습니다. 참, 햇살도 이렇게 예뻤구나. 마당 한켠에는 그 사람이 심어두었던 국화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 사람 없이 피어난 첫 번째 꽃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했죠.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제는 나도 그렇게 믿어보려 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동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복지관 강의실 문을 여니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붓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낯선 저를 힐끔거렸지만 한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붙잡는 것도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다 그랬어요. 마음 편히 오세요. 실수는 괜찮아요. 마음이 풀리는 게 먼저예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처음 붓을 들고 쓴 글자가 용기였습니다. 글자가 삐뚤어져도 마음속에서는 묘하게 뭔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캘리그라피 수업을 가기 시작하면서 제 일상도 서서히 변했습니다. 더는 하루가 무겁지 않았고 달력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날들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가 나기 시작했고 한 번은 옆밭의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에 피가 도네요. 어디 다녀오셨나 했더니 새로 사시는구먼.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달라졌다는 말을 듣는 것,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그 즈음 동네 초등학교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손글씨로 응원 문구 써주세요.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종이에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써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이 쓴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글씨 보고 힘이 났어요. 할머니, 글자에 향기가 나요. 한 줄 편지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사람의 유품이 남아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스웨터, 다른 책갈피,
그리고 손수 만든 책갈피가 나왔어요. 서로의 그림자일지언정 따뜻한 벽이 되어주자. 그 문장이 여전히 손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자식들이 여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녀들도 세상도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제가 저의 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흙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국화 옆에 새순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야. 큰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말들, 상처들, 침묵이 머릿속을 휘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의외였습니다. 엄마,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어떤 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와라. 잠시 후 문 앞에 선 딸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싶겠지만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부엌에 나란히 앉아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상추를 씻고 밥솥을 열고 말은 거의 없었지만 그 고요한 순간이 저에겐 참 따뜻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그녀는 국을 한 숟갈 뜨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국 맛 기억나요?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로.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살기 위해 애썼던 거죠.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버티던 감정의 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가만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밥 먹어요. 그 정도면 괜찮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소유로 존재하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 하나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고, 마음은 아주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제야 나로 살아갑니다. 그동안의 시간들, 그 모든 무게들을 지나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났고 나의 편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지켜야 할 건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요. 혹시라도 여러분도 삶 어딘가에서 고립되어 있다면, 죄책감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전에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지만 이제는 그 진실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도 돼요. 혹시 지금 당신도 미안함과 후회 속에 살고 있다면, 누군가의 눈치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당신의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작지만 큰 힘이 됩니다.